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7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주최하는 저술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자로 초청하신 분은 우리 서양 고전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김헌 교수님이십니다. 김헌 교수님은 서울대 불어교육학과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스트라부르 대학교에서 서양 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인문한국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번에 펴낸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떤 철학의 변명. 제목 자체도 아주 굉장히 초청하는 의미로 흥미롭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지만은 이소크라테스의 안티도시스라는 그런 어떤 연설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 말고도 사실은 김헌 선생님은 이소크라테스의 여러 저작들을 이미 우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서 번역해서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이 그리스 지도자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이제 출간이 돼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서양 고전 철학 관련해서 김헌 선생님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더 많은 뜻깊은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소개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김헌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는 한 1시간 정도 편하게 시간 충분히 이렇게 써주시고요. 끝나고 나면은 이미 들어온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 순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난번 경험에도 보니까 30분이 약간 빠듯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안티도시스라는 연설문이 있는데 그걸 번역하고 주해한 책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소크라테스의 원 제목인 안티도시스라고 붙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어떤 철학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자의적으로 붙였습니다. 사실 안티도시스 하면은 너무 낯설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에 전체적인 내용이 잘 담길 수 있는 제목을 고르다 보니까 어떤 철학의 변명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제가 잘 붙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 전체의 제목은 철학이라고 했지만 수사학이라고 불린 것에 관하여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나는 평생을 바쳐서 철학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대 이소크라테스와 거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플라톤이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수사학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이후 지금까지도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 분야에서 활동했던 학자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을 철학이라고 했지만 수사학이라고 불린 것에 관하여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적절히 잘 붙였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 저자가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세요. 소크라테스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요. 실제로 제가 여러 군데 출판사 및 여러 매체에 글을 쓰려고 이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써서 보냈더니 많은 편집자들이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쓴 거고요.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인물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소크라테스보다는 한 세대 정도 뒤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플라톤보다 한 8살 정도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같은 세대고 소크라테스보다는 한 세대 정도 아래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철학이라는 말을 내놨으니까 철학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학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철학 이렇게 쓰고 한자로도 이렇게 쓰죠.
근데 이 말은 우리 한자를 쓰는 동양 문화권에서 옛날부터 쓰던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근대에 들어서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번역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이 단어는 희철학이라는 걸로 번역이 됐다가 희자가 빠지고 철학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번역어를 만든 사람은 니시야마네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희철학이라고 하기 전에는 희현학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희자는 이제 바라다, 희구하다 이런 뜻이고 현자나 철자는 전부 현명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희철학, 희현학 이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현명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행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다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필로소피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필로소피아라는 말을 번역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왜 니샤마네라는 사람은 필로소피아라는 그리스어를 희철학 또는 희현학이라고 번역을 했고 거기서 왜 희자가 빠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필로소피아라는 그리스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필로라는 말과 소피아. 근데 필로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희망한다는 뜻하고 통한다고 생각해서 니샤마네는 필로를 번역할 때 희자면 좋겠다. 그래서 희자를 붙였고요. 소피아는 지혜 또는 현명함 또는 슬기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자나 명철하다 할 때 철자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필로소피아 그러면 그리스 말로는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니샤마네는 이거를 현명함을 또는 명철함을 희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희철, 희현이란 말을 쓰고 이게 학문이니까 거기다 학자를 붙였습니다. 이 말이 니샤마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었냐면 이거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니까 그야말로 애지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애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지는 다 아시다시피 지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애지학이 어쩌면 필로소피아에 딱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이 폐기되고 이 말이 밀려나고 니샤마네의 번역어가 득세를 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중국과 일본이 한참 경쟁을 했는데 일본이 이겨놓으니까 일본의 것이 주도권을 잡고 그래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희현학, 희철학 이렇게 처음에 썼다가 희현학보다는 희철학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희철학 이렇게 너무 길다 그래서 희자 빼고 그냥 철학이란 말로 굳어졌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또 유명한 강연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사진, 이건 독일의 현대 철학자로 이름을 높였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노르망디 쪽에서 유럽 철학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강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강연의 제목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길,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했겠죠. 철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Was ist das die Philosophie? 해갖고, 필로소피라는 독일어를 쓰면서, 이 독일어는 결국 원래 독일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에서 왔다.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에서 왔다. 그래서 필로소피아. 그러니까 필로소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로소피아라는 말을 새겨봐야 되고, 필로소피아를 정확하게 새기려면은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만들어진 시대와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기원전 한 5세기, 조금 멀리 가면 6세기쯤, 좀 늦게 간다면 한 4세기, 6세기에서 4세기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 고전기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소개할 사람은 이소크라테스고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요즘 나우나 선생님 때문에 테스 형님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소크라테스를 데려다가 하이데거가 말하길 결국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생긴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사람이 그 필로소피아를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고 핵심적인 인물이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 하이데거의 말은 이 사람이 그 이전까지는 묻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떤 물음을 만들어서 던지고 그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을 필로소피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형식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X란 무엇인가?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이게 뭐야? 하고 물으면 이거는 그 유튜브야. 유튜브 영상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이게 뭐야? 라고 묻죠. 근데 거기서 유튜브 그 영상이야. 그러면 대체로 만족할 수도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질문을 더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유튜브라는 건 뭐고 유튜브 영상이라는 건 뭐야? 라고요. 그런 질문의 형식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X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의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최초로 정형화시켜서 던졌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도대체 정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여러 행위들을 정의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다는 거죠. 그게 들어가야만 정의가 되고 그게 빠지면 정의가 안 되는 그것. 즉 어떤 사물이 어떤 이름으로 불릴 때 그 이름을 갖게 만드는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라는 것이죠.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철학이란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그 흥미로운 거는 그 하이데거가 던진 질문 자체가 소크라테스의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알려진 사람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바로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철학을 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X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상을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본질을 찾아가는 탐구의 방식까지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어떤 답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어떤 경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답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틀렸다고 해서 질문이 손상되는 건 아니죠.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틀릴 수 있어도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그 정의에 대해서 답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철학적 사유가 깊어졌다는 건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일종의 드라마처럼 작품을 써서 이런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는지를 하나의 모범처럼 이렇게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플라톤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꼽겠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이냐?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필로소피아는 무엇이냐 그럴 때 소피아를 사랑하고 소피아를 추구하는 것인데 소피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대상이 주어졌을 때 그 대상이 그런 모습으로 있게 그 대상이 그것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고 그것을 찾아가면서 알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소피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원리를 찾는 것이 철학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소피아다. 즉 어떤 대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원리를 아는 게 소피아라고 그런다면 그 소피아를 갖고 싶어서 즉 대상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과 원리를 알고 싶어서 덤벼들고 찾고 탐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피아를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하이데거의 정리에 의하면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진정한 계보처럼 됩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계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하이데거와는 다른 결론을 좀 냅니다. 하이데거는 소크라테스야말로 서양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철학의 시조로 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X란 무엇이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을 철학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이런 일을 최초로 한 사람은 탈레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레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가? 즉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길래 이런 모습이 되는가? 즉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탈레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찾아가면 물이 있다. 지금 우리는 그 눈에 뭐 나무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고 뭐 돌도 보이고 불도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 쪼개서 들어가 보면 맨 마지막에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이 맞았나요? 우리 이제 맞았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답은 틀렸지만 왜 탈레스의 이름이 계속 남아있냐면 그 이전에 묻지 않았던 걸 물었기 때문이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만들었지 하는 순간 창조주를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화와 종교적인 사고로 빠지게 되죠. 거기에 대고 탈레스가 누가 만들었는지 그건 좀 제쳐두고 이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좀 극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래 그게 뭐지? 하고 덤벼들면서 신화와 종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탈레스의 답은 틀렸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철학자들의 화두로 남아서, 그건 지금까지도 남아서 모든 물리학자들의 과제이기도 하죠.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질문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탈레스를 철학의 시조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꼽을 수 있는 사람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좀 이름이 어렵죠? 파르메니데스. 이 사람은 그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했더니 탈레스는 뭐 물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뭐 물이 아니고 공기다 이런 말도 하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자기가 보니까 이거는 불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나중에 엠페도클레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물, 불, 공기, 흙, 이게 근본적인 요소인 것 같다. 답이 어떤가요? 다 틀렸지만,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좀 건방지긴 하지만 답이 틀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틀리지 않은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사유를 했던 거죠. 반면에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갖고 니네들이 갑론을박하는데 도대체 있다는 게 뭐냐? 질문의 방향이 확실히 달라지죠.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했을 때 그것도 있는 거지. 그렇다면 있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그래,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것이 서양 형이상학의 기초를 뒀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파르메니데스와 같은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탈레스의 경우에는 만물의 근본 요소를 찾았다고 한다면, 파르메니데스가 그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라는 질문, 그 결론을 내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까지 냈냐면,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없어질 수도 없고 없었다가 생겨날 수도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겨난다는 건 없다가 있게 되는 건데, 없다를 빼면 있는 것만 남지 않습니까? 없어진다는 거, 소멸한다는 건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 없는 걸 없다고 했으니까 빼면 있는 것만 남죠. 그러니까 절대 생성 소멸은 불가능하다는 게 파르메니데스의 결론처럼 됐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 눈에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겁니다. 있는 건 없어지고 없는 건 또 생겨난다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불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만물은 불처럼 끊임없이 꿈틀대고 움직이고 그래서 생성하고 소멸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탈레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제가 대표적인 세 사람만 얘기했는데요. 한 사람은 만물의 근본 요소를 찾았고 한 사람은 존재의 본성을 찾았는데 그 존재의 본성을 영원한 것으로 뒀죠. 헤라클레이토스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사를 뭐 간결하게 나누는 사람은 그 본질의 철학을 추구하는 쪽이 있고 변화의 철학을 추구하는 쪽이 있다. 그러면서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를 시조로 삼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은 저도 그랬고,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한다 하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가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에 소개됐던 탈레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소크라틱 필로소퍼라고 그럽니다. 즉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붙이냐면 자연 철학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탐구했다는 거죠. 이런 그 프리소크라틱 필로소퍼, 즉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을 이어받아서 소크라테스가 X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정형화해서 철학답게 만들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뒤를 이었고 이것이 서양 철학의 전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가 있었던 거고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아서 플라톤이 그 질문을 발전시켜서 대체계를 세웠고 그걸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찾아갔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이것이 서양의 그 고대 철학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서양 철학사의 어떤 전통 또는 정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소크라테스 시대에 나왔던 소피스트들입니다. 철학사에서 소피스트들이 부각된 거는 헤겔 이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헤겔이 소피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소피스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의 영원함 또는 본질적인 것, 존재의 근원을 찾는 일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 철학자들이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존재가 뭐냐, 변화는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을 때 소피스트들이 한 말은 이런 겁니다. 니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소크라테스가 X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때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방식은 그겁니다. 제기하는 질문은 그래, 니네들이 말한 거 잘 알아들었는데 니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 하는 식의 인식론적인 문제를 던졌다는 거죠. 프로타고라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있는 것들에 대해 있다고 없는 것들에 대해 없다는 것에 척도가 되는 것은 그저 인간이다.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유하고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고 어떤 결론을 냈다고 쳤을 때 그 낸 결론이 과학적인 결론 또는 철학적인 결론이 과연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낸 결론에 불과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결론은 그거 판단은 우리가 한 거지. 지금 우리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한 것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종의 인식론적인 상대주의 쪽으로 갔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르기아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존재의 근본적인 거,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그런 게 있겠어? 그런 거 없어. 있다 해도 우린 알 수 없어. 안다 해도 말할 수 없어. 굉장히 회의주의적이죠.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해? 말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소통 불가능성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좀 위험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부 부인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고르기아스의 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오늘 다루게 될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고 대체로 소피스트들과 교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소크라테스 스스로가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피스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물론 기록에 의하면 이 이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와 그 일정한 교류를 나눴다는 기록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그 구도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소피스트들, 고르기아스나 프로타고라스들은 그 보편적인 진리나 어떤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찾는 대신에 우리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상대에게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가졌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반면에 X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대변하듯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 진리 이런 걸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걸 찾아서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찾았고 그것에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했더니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었다면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는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소크라테스의 계승자라고 플라톤이 알려져 있다면 소크라테스와 대척점에 있고 대립각을 세웠던 소피스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소크라테스는 운명적으로 플라톤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플라톤의 계승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부분에서 플라톤과 다른 길을 가는데 그 다른 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독창적인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작품을 많이 분석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소크라테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문헌적 증거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끌고 가고자 하는 생각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대척점에 있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철학과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종합하려고 했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쳤던 이 소피스트 계열, 특히 이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사 전통에서 제거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 프리소크라틱 필로소퍼들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것이 그 서양 철학의 전통처럼 되어 있고 이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소피스트나 이소크라테스는 철학사에서 배제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그 필로소피아에서 소피아라는 개념은 지혜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하는 뜻이 그 말이 그리스에서는 소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필로소포스, 즉 소포스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전승에 의하면 그 고대 그리스에서 7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 보여드리는 게 지금 그리스 본토, 크레타 섬 그리고 터키 지역인데요. 옛날 터키의 서해안 지역은 전부 그리스였습니다. 탈레스는 이 지혜로운 사람에 속합니다. 유일하게 그 탈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하는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전통적인 지혜로운 사람, 소포스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이제 쭉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면은 그리스 전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존재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고 정치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소피스트들과 같은 맥락에서 소피아를 찾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그 철학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진지하게 취급 안 하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정치가들이었고 입법가들이었고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야라고 밀어버리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소포스,
소피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하고 그 이후에 서양 철학사에서 받아들였던 소피아 개념과 당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소피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 하에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 아테네의 니케이온이라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육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교육의 컨텐츠가 있겠죠. 근데 그의 교육의 컨텐츠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의 교육이라고 표현됩니다. 파이데이아, 톤, 로곤 이런데 로고스에 대한 파이데이아, 로고스를 가르친다는 거죠. 로고스를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를 가르치는 게 즉 말을 잘하도록 해주는 게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념은 확실히 다르죠. 아까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철학 개념은 어떤 대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 원리를 찾아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탐구의 노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말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나가고 그걸 교육해 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철학, 즉 소피아의 추구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 내린 그의 필로소피아, 이거는 서양의 전통 철학사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말을 가르친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체적으로는 말을 잘하는 연설가를 가르친 사람이니까 그리스 말로 연설가를 레토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토르의 기술은 레토리케, 즉 레토릭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사학을 한 사람이야 라고 치부해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레토릭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개념으로 필로소피아를 규정하고 레토리케라는 말을 만든 다음에 이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영역에서 밀어내서 수사학의 영역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소크라테스는 줄곧 자신이 했던 일,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했던 일이 철학이라고 했는데 왜 수사학이라고 불렸을까? 요걸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사학은 뭔가, 그리고 이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은 뭔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는 철학이 아니라, 그가 말한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 수사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철학과 수사학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풍부하고 가장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담겨 있는 책이 오늘 소개해드릴 안티도시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소크라테스 간단하게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기원전 436년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아테네에서 활동했고 아테네를 벗어났다는 그런 기록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 마케도니아와 테베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해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은 게 뭐 병사거나 사고사가 아니라 단식을 하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왜 단식을 했느냐? 이 필리포스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이 사람의 나이가 98세입니다. 지금도 98세 가면 장수하셨네 그랬는데 이 당시에 98세를 살았고 이 98세에도 이게 사고사가 아니라 자기가 단식하다가 죽은 거니까 만약 단식 안 했으면은 100살도 훌쩍 넘겼겠죠. 실제로 그 이소크라테스의 선생님인 고르기아스는 108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고르기아스랑 이소크라테스 공부 열심히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이 오래 산 동안에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그 필로소피아라는 걸 했던 사람이죠. 아버지는 아울로스라는 악기를 만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런 악기인데요. 이걸 만들어서 떼돈을 번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많고 근데 그 돈 많은 것을 아들의 교육에 상당히 많이 써서 이소크라테스는 운이 좋게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프로디코스, 고르기아스, 티시아스 같은 유명한 소피스트들한테 소피스트들을 사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배운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논쟁에서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연설의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걸 수사학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을 한 사람인데 어째서 이 사람은 내내 자신의 일을 철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를 흠모해서 따라다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삶과 세상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궁극적인 지혜를 추구했던 그런 그 소크라테스와 가까이 지냈다는 건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철학에도 이 소크라테스가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가 5살 되던 해에 그 역사적인 전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스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스파르타가 중심이 됐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그 아테네가 중심이 된 그 델로스 동맹입니다. 이들이 그리스 패권을 두고 둘이 싸우게 되죠. 그 전쟁은 무려 27년 동안 벌어지게 되죠. 전쟁은 결국 아테네의 패배로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소크라테스가 5살 때 전쟁이 시작돼서 32살 때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장기 내내 어른이 될 때까지 내내 전쟁을 경험했고 조국의 패배 그리고 패배 이후에 정치적 혼란을 목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 가문의 사업이 망하고 그 재산 상당 부분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전쟁이 끝나고 32살 되면 이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챙겨야겠죠.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연설문 작성가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과 관련된 그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법정 소송문을 써주고 이거 가지고 법정에 가서 하시면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수사학을 한 사람이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기원전 392년 한 10년쯤 그렇게 글 써서 먹고 살다가 이렇게 사는 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아테네의 도성, 아테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 남동쪽에 있는 리케이온이라는 곳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17살 때 마케도니아에서 아테네로 오게 되는데 아테네로 와서 처음에 어떤 학교를 들어갈까 하다가 플라톤 학교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소크라테스 학교를 먼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래 머물진 않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학교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학교를 세울 때 이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세웠던 리케이온에다가 학교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이소크라테스가 5년 그 학교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역에서 막 사람들이 이소크라테스한테 배워야겠다 그러고 막 찾아왔는데 이소크라테스가 학교를 세우고 5년 뒤에 기원전 387년인데요. 플라톤은 마치 그 성벽을 두고 대척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라는 곳에다가 학교를 건립합니다. 자, 플라톤이 학교를 세웠을 땐 나도 후학을 양성해야지라는 순수한 마음이 물론 컸겠지만 이소크라테스보다는 좋은 교육을 해야겠다는 어떤 경쟁 의식이 있었겠죠. 이런 점에서 그 플라톤은 학교를 세울 때부터
그 문전성시를 이루던 이소크라테스의 학교와 라이벌 관계를 설정해야만 됐었고,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그 이소크라테스의 활동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세운 이소크라테스는 아마도 수학을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는 철학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플라톤이 이소크라테스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필로소피아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여느 소피스트와 똑같이 연설의 기술, 즉 레토릭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 건 철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계속 나는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철학을 한다. 그럼 플라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철학이 아니야. 이랬겠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철학 개념을 두고 한편 싸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 게 지금 보이는 장면이 리케이온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바로 이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학교를 세운 곳이고요. 그쪽과 대척점에 있는 곳이 플라톤이,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스페우시포스가 운영했던 아카데미가 있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학교 자체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대립으로만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그 이전에 이소크라테스와 대립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화면에서 가운데 있는 그림은 지금 라파엘로가 그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대신에 이소크라테스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자, 이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수학교사인가? 아무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을 강조했고 로고스를 강조했고, 이 로고스란 무엇인가 했을 때 플라톤은 이것이 진리에 다가가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반면, 이소크라테스는 로고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도구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이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는 진짜 철학을 한 게 아니야라는 말을 하고 싶었죠.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레토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소크라테스를 지시하는, 나쁘게 말하면 낙인을 찍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 수사학이라는 단어를 지금 남아있는 모든 작품을 다 봤을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즉 이거는 우연이 아니겠죠. 플라톤이 만든 개념에 자기가 갇히기 싫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학이야말로 내가 일생을 바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플라톤이 이런 점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플라톤이 남긴 작품 중에 파이드로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파이드로스랑 소크라테스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파이드로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묻죠. 선생님, 철학이 뭔지 이제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실래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작중인물 소크라테스, 그건 결국은 플라톤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플라톤이 말합니다. 이소크라테스? 그 친구 좀 뛰어나고 훌륭하고 똑똑하지. 그 친구 생각 속에는 어떤 철학이 들어있긴 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철학이란 말을 써주긴 써주는데 어떤 철학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폄하하듯 또는 하나의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것처럼 밀어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안티도시스라는 작품은 이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변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변론의 상당 부분은 플라톤을 향하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안티도시스라는 작품은 결국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에 대한 변명, 즉 플라톤이 말했던 어떤 철학의 변명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소크라테스가 철학자라고 불리지 않을까요? 이소크라테스한테 철학이 뭐냐 그러면 말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을 가르치는 게 무슨 뜻이 있냐라고 물은다면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소통하는 것인데 사람들 사이의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다. 즉 다시 말하면 급변하고 있는 변수가 많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 속을 사는 시민들, 대중들과 도시국가의 유익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 이게 이제 프로네시스입니다. 이게 보통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소크라테스에게서 핵심적인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런 점으로 말하면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었던 프로네시스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윤리학 속에 이소크라테스의 핵심 개념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추구하는 바가 뭐냐? 철학이라고 할 때는 소피아를 사랑하는 것인데 소피아가 뭐냐 했을 땐 바로 그 현명함하고 통하는 거죠. 현명함은 뭐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대중과 도시국가의 유익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명함, 이 현명함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시적절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 의견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독사라고 그럽니다. 독사라는 말은 나한테 어떻게 보인다, 나한테 보여지는 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건 틀렸어. 내가 보기에 그건 좋아. 내가 보기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가 보기에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만들면 그게 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의 독사를 내놓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의적절한 독사를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은 즉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을 청자에게 내놓으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레토르가 된다는 거죠. 연설가. 그러니까 레토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토리케라는 말은 절대 안 쓰는데 레토리코스라는 말은 씁니다. 그러니까 레토리코스라는 말은 그 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졌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목표로 삼는 사람은 레토리코스라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건 뭐냐? 즉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도시국가에 그리고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서 그걸 말로 표현해서 의견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연설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레토리코스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그 플라톤은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저게 무슨 철학이야? 철학은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 속에 휘둘리지 않는 영원 불변한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소크라테스랑은 완전히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소크라테스 저 사람이 하는 건 철학이라고 할 수 없고 수사학이야. 저 사람 지가 그랬잖아. 레토리코스를 기른다며. 그러면 레토리케네. 그리고 레토리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철학 안 한다고 말하고 싶긴 한데 양보한 차원에서 그렇다면 어떤 철학, 저 사람이 말한 철학 이렇게 불렀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필로소피아는 필로와 소피아라는 말로 나눠질 텐데요. 소피아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필로소피아라면 중요한 건 그거죠. 소피아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예요. 변화하는 인간의 삶에 통할 수 있는 시적절한 의견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의견을 찾아내서 말로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프로네시스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플라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무쌍한 이 현실은 우리의 감각에 와닿는 현실의 세계에 불과할 뿐, 이건 허상에 불과하다. 진짜 진리는 보편적이고 영원불변하고 객관적인 거여야 하는데 거기에 이르는 그 진리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찾아야 돼.
그 참된 지식이야말로 진정한 소피아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필로소피아지. 이러면서 에피스테메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작품을 많이 읽어보면, 읽으면 플라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에피스테메다. 많은 사람들이 독사를 얘기하지만 독사는 이 불안정하고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감각에 와닿는 그저 한갓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독사를 버리고 에피스테메를 추구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필로소퍼스다. 독사를 추구한다? 그게 이소크라테스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필로소포스가 아니라 필로독소스야. 독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밀어내려고 그랬던 거죠.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한 구절을, 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당대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거죠. 학교를 세우고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싸웠고 교육의 콘텐츠인 철학, 필로소피아를 두고도 어떻게 개념을 설정할 것이냐를 두고 둘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리자는 이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플라톤이었던 거죠.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팀머만이라는 분이 1998년에 낸 논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 데피니션, 즉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데피니션을 두고 벌이는 싸움에서 패배자는 그 여파 속에 벌어지는 지성적 논의에서 종종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더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패배한 정의, 패배한 데피니션과 그 데피니션끼리의 싸움, 전투 자체가 지성사의 기록에서 거의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시간도 있다. winner takes all 이런 말 있죠.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기원전 4세기에 철학의 정의를 두고 이소크라테스가 플라톤과 벌인 싸움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소크라테스가 철학의 한 개념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다 해도 그의 개념은 플라톤이 이 개념 싸움에서 승자였다는 이유로 플라톤의 개념의 그늘 속에서 시들어버린 상태다. 아예 이 두 사람이 싸웠다는 사실 자체도 잊혀졌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플라톤이 최고였는데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가 싸운 적이 있어? 처음 듣네?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팀머만이 이런 말을 쓴 거죠. 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영국의 현대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철학사? 이 서양 철학사의 전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서양 철학사가 하나의 본문이라고 한다면 그 본문은 플라톤이 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철학자들은 플라톤 본문에다 각주를 단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사의 전통을 만든 플라톤의 위력 그리고 권위를 이보다 더 강하게 표현한 건 없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니 이소크라테스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소크라테스의 교육 여기서부터 이제 좀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의 가르침은 결국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 모범적인 연설문을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낭송하는 방법으로 실천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와서 그의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죠. 좋은 연설가를 키우려고 했던 것인데 레토릭 코스를 키우려고 했던 것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법정이나 의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논쟁의 경쟁자를 압도하고 청중을 휘어잡는 그런 말 잘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 잘하는 그런 연설가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무엇이냐 했을 때 로고스라는 것은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영혼을 드러내는 영혼 속에 담긴 생각과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림과 같은 것이다. 이 그림이라는 표현은 그리스 말로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 그 아이콘에 해당하는 게 그 에이콘입니다. 말은 영혼의 에이콘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의 생각, 품성 이런 것들을 그림처럼 내놓는 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담기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 로고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교육한다는 거, 로고스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말로 표현되는 생각, 그리고 생각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품성을 가르치는 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품성을 갖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만들 것인가가 로고스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논쟁에서 승리하느냐 이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내 말이 곧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내 말이 곧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일 때 내가 드러낼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사상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인가, 이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근데 생각을 가르친다는 게 결국 말을 가르친다는 걸로 얘기된다는 겁니다. 즉 말의 교육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되는 생각의 교육이고, 공적인 어떤 소통의 장소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도시국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조리 있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이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말하는 말의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그리스 말로는 에피멜레이아 테스푸시케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은 플라톤이 남긴 대화 표현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철학이라는 것은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했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맞아요,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고 덥석 그걸 가져간 거죠. 근데 영혼을 다스린다, 영혼을 돌본다는 게 뭘까요? 영혼을 돌본다는 건 영혼이 갖게 되는 생각과 그 품성과 인격,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는 삶을 돌본다는 것일 테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니까 결국 말을 교육하는 것이 되죠. 즉 말의 교육은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허락된 시간 1시간인데요. 지금 보니까 3분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그 안티도시스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구절을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본문의 인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 소크라테스가 왜 철학자라고 불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이게 진정한 철학이라고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말한 로고스가 뭔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서 저는 저의 생각과 제가 살면서 이루어온 다른 모든 것들의 그림과도 같은 말로 연설을 쓰는 것 말고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 영혼을 돌본다는 건 결국 말로 연설을 쓰는 것, 그것과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결국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실제로.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그림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교육한다는 거는 그런 점에서 영혼까지 소급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 연설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안티도시스라는 건 교환인데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넘어가고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건데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두 가지 돌보기를 찾아내어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몸과 관련해서는 체육인데 그중 한 부분이 체련입니다. 영혼과 관련해서는 철학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안티도시스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산다는 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면 되겠죠.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체육일 테고,
영혼을 튼튼하게 하는 건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철학을 하면서 영혼을 튼튼하게 한다는 건 결국 생각을 튼튼하게 하고 인격을 잘 다듬고 그리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건데 그게 다 로고스로 표현되니까 로고스를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플라톤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의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그 지혜를 영원 불변하는 어떤 존재, 절대적인 존재에서 찾으려고 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찾으려고 했는가, 이 점에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 강의는 오늘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혹시 앞부분이 빨리 끝나면 읽어드리려고 준비했던 인용문들이어서 그거는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겁니다. 이런 이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필리포스라고 하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거죠.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가 그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 분열을 조장하는 게 저 건너편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다. 우리 그리스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서 그 힘으로 페르시아를 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즉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시의적절한 의견이 뭐요? 하고 물었을 때 이소크라테스가 내놓은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이 사람이 한 40년, 50년 가까이 외치고 다녔죠. 그 외침을 귀담아 들였던 사람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였고, 필리포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뜻을 이어받습니다. 그야말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그리스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것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이룬 사람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겠지만 그 그림을 그려주고 그 이념을 주었던 사람은 이소크라테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1시간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 정말 짧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재밌는 내용, 그리고 내용 자체가 뭐랄까요, 기존 이제 철학사에 알려진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인식의 약간 도전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도전적이라기보다 이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래서 아마 더 청중들이 재미있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정말 어떻게 갔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미리 준비한, 말하자면 이 책을 준비했을 때 그 질문들을 미리 이제 제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과 지금 여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뭐 아주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응과 더불어서 나온 질문이 몇 개 있는데 묶어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 그 짧은 강연의 아쉬운 점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나온 거는 이 철학사 내에서의 그런 어떤 소크라테스 전통과 바로 이 고르기아스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디쿠스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크라테스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대립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질문에 있었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의 이 전반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약간 이런 어떤 대립의 현대적 의미라고 그럴까? 이런 걸로 한번 옮겨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점이 현대 철학에서도 어쩐지 이 플라톤주의의 입김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뭐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번역하고 강연을 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이런 어떤 고르기아스, 프로디쿠스, 이소크라테스 전통은 알려진 바가 없는데 현대 철학 혹은 현대 사회에서 이 전통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되돌려보고 다시 좀 이렇게 탐구해야 될 그런 의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릴 때 파르메니데스랑 헤라클레이토스 설명드리면서 이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가지고 철학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에센셜리스트라고 할 수
그 에센셜리즘, 그 본질주의, 그렇죠. 모든 변화의 기저에 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 위에 많은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철학이다. 그것이 진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학하면 이제 그런 걸 보통 생각하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생각은 이렇고 저 생각은 저러면 그건 철학이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플라톤적인 본질주의의 반기를 들면서 그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죠. 그리고 필로소피 어 체인지라는 표현을 보통 쓰던데 변화의 철학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전통적인 그 플라톤 철학에 대해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노력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소크라테스를 그 구도에 넣는다고 그런다면은 그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입장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추구하는 바가 결국 헤라클레이토스도 그렇고 파르메니데스도 그렇고 현대 철학자들도 그렇고 변화의 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 모든 현상의 본질이 결국은 변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개념을 버리질 않는 속성이 있죠. 결국은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든 변화를 찾든 변화를 강조하든 철학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통째로 묶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걸 찾는 데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소크라테스는 그런 걸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다. 이 삶 자체는 어떤 것으로 어떤 그 제도나 법칙이나 규율로 딱 규정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삶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제일 적합한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시적절한 개념을 예, 그 의견을 찾아서 그걸 실천하고 또 실행하고 그리고 그 나온 결과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쪽으로요. 그러니까 이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정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학을 하시거나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가까운 사상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언론 정보학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소통되고 어떻게 담론이 구성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전통은 철학사에서는 여전히 플라톤적인 개념이 그 압도적이기 때문에 벗어나 있지만 상당 부분 이소크라테스적인 게 남아 있고 여전히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건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소크라테스의 개념을 가지고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철학이 되는데 네. 플라톤 갖고는 안 되는 게 있죠. 뭔가 그 이소크라테스의 현대성 이런 네. 부분을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성이라는 게 만약 그 변화 자체를 본질로 삼는다면 예. 그럼 이제 그 변화의 철학 오래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도 있지만 이소크라테스의 이런 시의적절성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철학의 줄기를 우리가 현대에 다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학 자체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훌륭한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관련해서 오늘 강연도 결국에는 주요 개념들을 다시 접근하고 다시 정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랬는데 사실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아까 그 레토리케와 레토리코스 이런 이제 차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네요. 아직도 이 레토릭이라는 개념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생님도 이 책에서도 다른 책에서도 레토리케를 결국 이 수사학이라고 번역하셨는데 수사라는 말은 뭐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의 뭐 동양적인 변형이지만 수사학도 말을 닦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 번역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언급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실 수사학이라는 제가 이제 유학을 2004년에 유학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첫 번째 발표했던 논문의 제목이 레토릭해는 수사학인가? 그렇죠. 네, 이런 질문, 그 이런 제목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레토릭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연설가의 기술인데 그 당시에 연설가라는 사람들은 법정에서나 의회에서 그리고 좀 예외적이라면 이제 어떤 그 축제가 벌어지거나 의례적인. 예. 예. 또는 개선 그 장군들의 개선식이거나 또는 전몰용사의 장례식 이럴 때 나서서 많은 사람들의 자기 생각을 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법정에서 자기가 무죄임을 입증하거나 상대가 유죄임을 입증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그 연설가의 기술 이렇게 그 레토릭해가 정의되는 순간 상당히 이제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게 되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는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잘못된 논리도 사용하고 거짓 그 증거도 제시하고 또는 그 궤변도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저 사람은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면 일단 그 나쁜 의미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되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레토릭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좀 진지하게 보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지었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오해를 풀려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집어넣어야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거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한 일이겠습니까? 네. 의회에 나가서도 그 우리가 어떤 법을 채택하고 어떤 정책을 택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단순한 당리당략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이 공동체가 잘 굴러가고 행복하게 살려면 얼마나 절실한 문제겠습니까? 이러면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놓고 남의 생각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고 그 합의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함께 힘을 합해 실천해 나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레토릭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술이 바로 레토릭해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레토릭해는 설득의 기술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소크라테스가 썼던 개념을 잘 정리를 하면 레토릭해는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소통의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학 이렇게 예, 번역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그 상대를 설득해서 내가 논쟁에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는 건 내 의견을 내놓고 상대 의견을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대 의견이 더 좋다 그러면 자기 걸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마음 자세로 그 현장에 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쁜 소피스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논쟁의 그 관점 틀을 속에 집어넣고 논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너무 설득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레토릭해가 말싸움으로 번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레토릭해를 그 이소크라테스식으로 가져오면 이소크라테스의 많은 저술 중에는 설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서 보이는 것처럼 핵심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에 대한 소회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연설술, 소통학 또는 예. 설득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수사라는 개념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레토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학에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오. 그 수사라는 단어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사 입기성이라는 표현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사 입기성이라는 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수사, 말을 닦아서 아까 네, 말을 해주신 대로 닦아서. 네. 입기성, 그의 그 성실함을 이룬다. 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닦아서 상대를 논파한다가 아니라 말을 닦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뜻, 나의 성실함을 이룬다. 그 성실함을 이룬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그 거예요. 출전을 좀 찾아봐야 되겠. 약간 그 성리학, 도학 냄새도 나고요. 예, 예, 그- 출전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 주역을 수사 해석한 입기성. 책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주역에 예, 대한 예, 역에 예. 나온다고요. 예, 예. 다시. 오, 재밌네요. 예, 예.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따다가 이제 수사학을 붙였는데 그래서 저기 이게 말을 꾸민다는 의미의 수사로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사학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레토리케를 어떻게 번역할까 했을 때. 근데 그 원래 본질의 뜻에 가보면 수사 입기성이라는 데 가보면 말을 닦는다는 것은 내 성품과 내 뜻을 닦는다는 뜻이 되고 내 인격과 내 삶을 다 바쳐서 내 말을 이룬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수사학이야말로 그렇군요. 이 소크라테스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진지하고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봤던 레토리케의 가장 적절한 번역어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 거침없이 네. 수사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개념어 자체에 대한 어떤 논쟁적인 측면과 또 이제 번역 자체에 있어서의 출전의 문제, 예. 원래 의미의 문제 여기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대 이 히랍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역시 이제 개념어들의 사용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출전마다 이제 뜻이 약간씩 다르고 게다가 이제 시대마다도 또 이렇게 뜻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고대 히랍 철학과 관련된 혹은 뭐 고대 히랍의 수사학과 관련된 개념어 사전 뭐 이런 게 따로 있는지 없다면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개념어 사전이 예컨대 영어나 뭐 독어나 불어나 있을 수 있겠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말로 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정암학당 뭐 이런 데서 아마 번역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를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개념어 사전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철학 개념어 사전 이건 아마 찾아보면은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찾아보진 않았는데 철학 사전들이 쭉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개념어를 찾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개념어를 찾다 보면은 아까 하이데거 얘기도 했는데 상당 부분이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에서 온 게 많고 그리스어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많아서 결국 저도 철학을 시작하게 된 것 그리고 고대 철학을 시작하게 된 게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맥이 좀 통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을 찾겠다는 20대의 그 불붙한 열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현대를 하면 근대를 알아야 되고 근대를 하려면 중세를 알아야 되고 중세를 하려면 고대로 가서 결국은 고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더 나갔고 플라톤을 하려면 호메로스도 알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문학 공부 쪽으로 한동안 들어가서 지금도 그쪽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고 강의도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비극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저도 그렇게 갔었는데 이제 그걸 뭘 말하냐면 철학의 특히 이제 서양 철학의 상당히 많은 개념어들은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스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막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철학어 개념어 사전을 따로
뭐 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예. 바로 그냥 그리스 고전으로 들어가라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정황학당 말씀하셨는데 지금 플라톤 번역을 아주 예, 꾸준히 충실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제 거의 몇 년 후면은 그 맞습니다. 플라톤 전집이 나올 텐데 그걸 읽어보시면 이 번역하신 연구자 분들이 정말 정성 그 피땀을 정말 쏟아가지고 네, 개념 맞습니다.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 주시고 그 풀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철학 개념어 사전 이런 거 보시는 것보다는 플라톤 작품을 읽으시면서 그 꼼꼼히 달린 주석들이나 각주들을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네. 그건 뭐 근대 현대 철학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원전을 읽으시면서 그 거기에 나온 개념을 그 번역자나 저자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게 개념에 대한 접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예. 아까 그 철학의 전통 문제로 약간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지금 번역물 자체도 생각해 보면은 플라톤적 전통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정화막당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플라톤의 주요 저작은 뭐 여러 선생님께서 이미 번역했고 정화막당이 이제 또 이제 거의 전집을 향해서 내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최근에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쪽 전통 말하자면 고르기아스 및 이 수사학적 전통은 선생님께서 노력하신 이 이소크라테스 말고는 최근에 참 그 최자영 선생님께서 루시아스 연설문 번역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예컨대 뭐 그렇죠 데모스테네스라든지 번역이 마땅히 됐어야 될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어쩐지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자면 그 플라톤 전통의 완벽한 승리의 그런 어떤 후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번역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철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플라톤 전통이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제시하고 지향했던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떨쳐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뭐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뭐 시의적절한 의견을 찾고 그걸 실천해 나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정의가 뭐길래 나한테 좋다는 게 뭐길래 행복이 뭐길래 하면서 결국 그 주요 개념어를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개념어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 개념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플라톤의 철학이 여전히 강세일 수밖에 없고 그 매력은 시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플라톤을 제가 이제 이소크라테스를 많이 얘기는 했지만 제가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플라톤을 버리고 이소크라테스를 가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너무 플라톤만 얘기하니까 그 적어도 플라톤의 태생으로 가보면 플라톤의 철학이 태어났던 곳으로 가보면 그 플라톤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고 훨씬 더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아까 제가 알렉산드로스 얘기도 했지만 그런 그 현실적으로 정말 큰 효과를 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는 안타까움에서 저는 이소크라테스가 번역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리시아스나 데모스테네스나 뭐 이사이오스나 이런 연설가들은 사실 이소크라테스가 말하려고 했던 걸 실천한 거여서 그 구체적인 정치 연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해하거나 이 사람의 철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좀 적절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소크라테스가 보여줬던 몇 개의 연설문들이 번역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저도 이제 여전히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매력을 가지고
그쪽 공부를 하고 있고, 단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구도에 이소크라테스를 넣어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어도 기원전 4세기의 그 그리스 지성사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고, 그리고 현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훨씬 좀 폭넓고 유연하고 탄력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소크라테스 번역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니까 지금 교육학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신기철 선생님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저랑은 다른 방식으로 안티도시스 번역을 하시곤 했는데, 제 꿈이 있다면 제가 그 학교에 재직한 동안에 이소크라테스 전집을 다 번역하고 싶다, 이런 게 꿈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나오면 원대한 꿈을. 예, 저기 뭐 제 동료들이 지금 동료 선후배들이 플라톤을 번역하시는 것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한 켠에 있으면 이소크라테스가 그 자리에 딱 잡아두면 그 당대 아테네 고전기의 지적 지형도를 우리 한국 그 일반 독자들이 풍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그 마지막 질문 혹은 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 따라서 연결되는 질문 하나 정도 더 해서 한두 개 정도 질문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 준비된 질문 가운데 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아까 선생님께서 이소크라테스가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 철학 쪽에서도 또 남긴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는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은 지식인의 후학 양성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것인데, 저 이 질문 보는 순간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이지만, 안티도시스에도 나오는 얘기이지만, 결국에는 이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예. 자기가 가리켰던 자기의 말하자면 제자가 나쁜 장군이 아니었다. 나한테 배운 사람이 이게 그렇게 뭐 아테네를 궁지에 빠뜨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아주 공들여서 자기 제자를 변론하는, 그게 곧 이제 자기에 대한 변론이 그렇죠. 되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은 약간 뭐랄까, 소크라테스가 하지 못했던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변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저는 중요한 응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질문하고 약간 닿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치지만, 그렇죠. 제 뜻대로 커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비난을 받는 행위를. 그건 뭐 멀리 가지 않고 저희 집안만 봐도 그래요. 이제 저희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가르쳐도 제 말대로 안 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던질 수 있는데, 이소크라테스의 경우도 그런 점이 곤란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티모테우스 같은 사람이 사실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처형당하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그런 처지죠. 훌륭한 교육을 했다고 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교육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변호를 하는데,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제 제자 중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쁜 오해를 받거나 정말 나쁜 길에 이렇게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게 가르침의 실패라기보다는 끝까지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책임 이런 거. 친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넌 이제 친구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이전까지는 친구였고 친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 친구는 내 발등에 도끼를 찍더라도 친구여야 친구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자가 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그 친구가 잘못돼서 갔을 때 그 비난하는 대신에 왜 그쪽으로 갔을까를 끝까지 이해해주고 그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외로웠을 때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 네.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르침의 책임 이런 문제도 또 이 소크라테스를 읽는다는 게 그런 점에 대한 숙고를 또 돕는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역시 교육과 관련이 되고 마침 지금 그 인터넷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 가운데에서도 시민 교육의 문제를 또 여쭙는 그런 어떤 질문이 있어서 연결해서 그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뭐 수사학 교육, 레토릭 교육 이것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어쩐지 동양에서는 수사학적 전통이 약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이 쭉 나오는데요. 요점은 그런 어떤 말하기, 토론하기, 논변하기 그리고 말하고 글쓰기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성 이런 점에 대한 그런 어떤 본격적인 교육이 혹시 우리는 좀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역시 이런 어떤 수사학적 전통이라는 게 그런 점에 대한 반성도 돕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점은 아마 동양과 서양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과 그 긴밀하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레토릭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설가의 기술이고 그 연설가가 활약했던 공간은 법정 아니면 의회, 민회 그리고 그 예식, 그 여러 가지 의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게 활발하게끔 보장됐던 곳이어서 그 당시에 말하는 그 레토릭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잣대를 가지고 동양에 오면 동양은 그러했던 정치적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마당이 없었던 거죠. 정치적인 그 체제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보자면은 그 레토릭이 여긴 약하죠. 그래서 논쟁적인 것도 약하고 토론하는 것도 약하고 서로 조율하고 합의 도출하는 것도 약할 수밖에 없는데 단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수사라는 개념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레토릭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 즉 말의 교육으로서의 레토릭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 인간은 말을 할 테고 그 말은 내 생각과 인격과 삶이 드러나는 것일 테고 그렇다면 그 드러냄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어떻게 소통하고 합의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계속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좁은 의미에서 레토릭으로 논쟁적 뭐 이런 것들은 약할 수 있지만 역시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이 살고 있고 인간이 더불어 살고 있고 말을 하는 한 그 수사학 또는 레토릭의 전통은 그 모양이나 양상은 달라도 나름의 깊이와 나름의 체계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양은 또 동양 나름대로 그렇죠. 그런 것들 거기에 소통 방식이 있는 거고. 자, 그럼 오늘 아주 뭐 진짜 1시간 강의가 짧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는 30분 질문과 응답은 뭐 실제로 짧습니다만 더 짧게 느껴졌습니다. 30분보다도 지금 아쉽게 짝이 없습니다. 더 화면에 많은 막 얘기들이, 올려주시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저거 답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그래서 오늘 제7회 우리 그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준비한 저자와의 만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강연도 좋았고 질문과 응답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질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서 좀 논의하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대 소송 전략이라든지 고대 논변술이라든지 또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처한 당대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연설가들의 그런 문제라고 했지만은 그 당대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논쟁적인 사안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은 김원 선생님의 상세한 각주도 뒤에 달려 있고 무엇보다도 읽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게 더 활발한 독서, 더 많은 독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걸로 오늘 저자와의 만남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신 김원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